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3부작. 이제 세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사실 세 번째 얘기가 본편이고, 원래 부동산님 이런 거 찍을까요? 얘기할 때는 이 세 번째 얘기만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또 그 얘기 앞서서 얘기들이 없으면 또 허전할 것 같아서 좀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앞서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영향 이런 부분, 그리고 청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될까 얘기까지 포함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 얘기할 내용이 원래 진짜 하고자 했던 얘기,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하게 되면, 지금 이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하게 되면 민간택지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당장 나를 어떻게 구속할 거냐, 내가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좋아질 리가 없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서 나눠서 얘기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경 소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자, 저희 투미 부동산 컨설팅이 서울 전 지역 재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튜브에 이런 댓글도 달렸었어요. 분양가 상한제 나온다는데 업종 변경 고려해 보시라고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참 재밌게 아주 훌륭한 유머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사실 처음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을 때 사실 이거는 얘기하기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할까요? 말을 꺼내면 긁어부스럼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해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아무래도 악재는 악재잖아요. 이게 호재로 적용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가 1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게 되면 어떤 영향이 나올까?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정비업체들 사업성 떨어져서 신규 공급 줄어들면 일반 기존 아파트들 좋아질 거다, 희소성 때문에 그런 얘기 있고, 로또 청약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냐 마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일단 전제 조건에 정비 사업은 타격을 받는다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나는 재개발, 재건축 이제 끝이야? 일반 아파트를 가야 돼? 특히 신축 아파트 희소성 더 좋아진다라고 일부에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럼 신축을 가야 되나? 강남 신축?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분양가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아직은 발표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나오는지는 보고, 그럼 재개발, 재건축 그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해서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거가 좀 우려되긴 해요. 참고로 이거는 부동산님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됐을 때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이블이 아니에요. 아마 분명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들 한번 여러 번 봤었을 때 다들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 부동산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은 있지, 정비업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영상밖에 참고할 만한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이블처럼 저번에 영상을 보니까 부동산님이랑 김재경 소장님이 얘기한 거 보니까 지금 여기는 투자하면 안 된대, 뚜껑 물건 하면 안 된다더라. 한번 이게 맞는 것 같은지 안 맞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갈 것 같다 라는 거고, 정확한 거는 사실 발표가 나와야 된다 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의견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 의견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관리처분 인가가 난 정비구역은 타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2-3년 내에 일반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애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감정평가 이전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좀 피해갈 여지도 있고 좀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번개치고 여기는 태양이 반짝반짝, 미치겠다. 자, 이제 요거를 보자마자 아마 의문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감정평가는 이제 언제 나냐면 사업시 인가가 나고서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거 영상을 보시고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운데는 감정평가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얼마나 어떻게 발표가 나오냐에 따라서, 아니면 그냥 가면서 이게 앞에 거에 해당될 수 있고 뒤에 거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일단 결론을 먼저 냈어요. 혹시 왜 이런 거 같은지
감이 아마 오시던가 아니면 생각하시는 거랑 다르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관리처분인가가 난 정비구역은 이제 토지 가격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한다고 치면 분양가가 굉장히 눌릴 거고 예상보다 수입이 줄면서 줄어든 수입만큼을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금으로 더 내야 되니까 조합원들은 타격을 받고 욕이 나올 거다. 그 얘기니까 우울, 번개가 치는 네. 거고 감정평가 이전의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처분 이전의 정비구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양 신청을 하기 전에 이제 감정평가 하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분양 신청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토지 가격을 높게 우리는 나중에 일반 분양을 높게 하기 위해서 토지 가격을 최대한 좀 높게 감정평가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런 어떤 공감대가 조합원들 사이에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평가 금액을 높일 수 있을까? 꼼수들을 많이 부릴 것이다. 그렇게 돼서 평가 금액이 높아지면 조합원 분양가도 올라가고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갔으니까 일반 분양가도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민간 사업 시행자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비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꼭지에서 이렇게 번개가 치고 태양이 나고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해요. 역시 뭐 부동산님 뭐 제가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제 부동산님이 딱 요약 정리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풀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김재경 피셜입니다. 김재경 피셜로 길어야 2년에서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부에서 피셜이라고 하니까 오피셜이 아니라 뇌피셜이에요. 맞습니다. 뇌피셜이에요. 야, 오피셜하면 안 되지. 보통 뭐 누구 피셜하면 그 사람 뇌피셜. 혼자 뇌피셜. 생각하는 그렇죠. 거다. 김재경 소장 왈 어. 분양가 상한제 길어야 2년에서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건 짤막하게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경기가 너무 개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는 결국 이거를 재창출을 하든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건설 경기가 좀 더 뭐가 됐든 간에 위축되는 상황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총선 내년에 다가오고 이제 대선도 다가오게 되는데 뭐 정권이 다음 정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권 바뀌면 또 금방 없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뭐 더 길게는 얘기는 안 하고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래도 사실 좀 여러분들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짧고 간결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막 스무스하게 넘어갔는데 아무튼 김종인 소장님은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을 하더라도 2, 3년밖에 못 갈 것이다. 그쵸.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 건설 경기 이렇게 붙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건설 경기를 살려서 내수 경기를 축소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2, 3년 후에는 풀 것이다. 또는 정권이 바뀌면 풀릴 그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네. 부작용은 예. 다들 이미 1편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걸로 부동산 가격 못 잡아요. 이 부작용이 바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2, 3년 있다 보면.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겁낼 필요가 없지. 2, 3년 안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라서 떨어진 부동산 물건을 사서 3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 일단은 적용된 데들은 일단 타격을 받으니까 걔네들은 이제 막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못 피해가? 3년 있다 하면 되지.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뭐냐면 사실상 이주를 해서 그렇죠. 맞아요. 착공. 정답 나왔어요. 이주를 해서 착공하고 가니까 3년 동안 이자 내면서 기다리다가 3년 뒤에 분양하는 게 준공 후 3년 뒤에 준공하고 나서 2년 동안 전세 놓다가 그 다음에 파는 게 더 낫지 않아? 옛날에 하락장에 그렇게 했었어요. 하락장에는 분양이 안 돼가지고 애프터 리빙이라 그래서 일단 살아보시고 2년 뒤에 계약하세요. 환매로 일단 이 금액에 분양가 써드리긴 한데 환매 옵션으로 저희가 다시 사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팔면 되잖아. 3년만 버티면 되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뭐냐면 사실 재개발 아마 부동산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돈이 조합 설립하면 돈들은 꾸준히 들어가요.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2주부터. 그쵸. 2주 철거, 막 2주가 시작할 2주비 때부터. 들어가면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2년, 3년 뒤에는 없어질 거라고는 저는 이제 김재경 피셜로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없어진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죠.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네. 이게 없어질지 뭘지 모르는 지금 후분양을 결정한 단지들도 지금 이거를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게 분명한 게 후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자 비용은 다 부담했는데 그때도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살아있다? 그러면 진짜 박 터지는 거예요. 근데 금융비용은 다 어차피 우리가 부담한 거니까 녹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죠. 방금 전에 애프터 리밍 이게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인원 한남이라든지 한남 더 1이라든지 얘네들 같은 경우 임대 후 분양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다들 그렇게 가면 또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할 가능성도 임대 후 있겠지만 분양은 변수가 있어요. 일단 사업시행 계획 수립할 때 사업시행가 받을 때 목적에 있어야 된대. 그게 없으면 안 된대. 그래서 근데 그럼 난 또 사업계획 변경하면 되지 않나? 임대 목적으로 넣어가지고 아 우리는 일단 임대하고 팔래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규제와 피해가는 거, 규제와 피해가는 거 해서 그러니까 이게 법률에 따라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규제, 법률 해석 피해갈 수 있는 구멍 뭐 이거 지금 계속 앞으로도 반복 치고받고 이 사업 시행자들은 고민할 것 같고 국토부에서는 이씨 하지마 또 계속 계속 밀고 당기면서 창가방패 할 것 같긴 한데 예. 조합 입장에서는 박 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복층 터지는 강남에 당연히 뭐 반포 뭐 이거 얼마 분양가 할까 했을 때 당연히 솔직히 20억의 분양해도 다 팔릴 거예요. 뭐 25억 생각했는데 만약에 뭐 15억의 분양해 라고 해버리면 15억 이거 전세로 놔도 15억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냥 어차피 분양가를 그렇게 하나 전세를 그렇게 뭐 해가지고 금융비용 안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는 25억에 뭐 나중에 임대 후 분양할게 뭐 이렇게 해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작년에 반푸서 보류지 입찰가가 21억 22억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억대였단 말이에요. 뭐 15억에 내놓으면 땡큐죠. 그렇죠. 자,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원래 안착해서 아까 2, 3년 뒤에 될 거다 그거는 그냥 생각인 거고 그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분양가 상한제가 금방 멈출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냥 저도 괜히 한번 딴지 걸어봤어요. 그래서 네. 지금 가장 박 터지는 데는 오히려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 쉽게 하는데 오히려 2주 철거가 들어간 데들이 지금 가장 문제예요. 이 2주 철거 들어간 데 스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업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가 상한제대로 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뭐 주판화를 열심히 굴리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재개발 용어 정리 일단 이거를 사실 꺼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개념을 이제 관리처분 부동산이 딱 한눈에 알 수 있게 한 번에 들어서 정리할 수 있게 얘기는 해줬어요. 이제 비례율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하는 거라 그럼 비례율이 뭔지 감정평가가 뭔지 일단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빠르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정평가는 뭐 건축물 그리고 건물의 연식이 어떠냐 어떤 구조를 했냐 대지가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흔히 말하는 감정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사실 권리가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감정가라는 얘기보다 그러면 권리가는 뭐냐? 감정가에서 비례를 곱한 게 권리가다. 이 틀린 표현이야. 쓰지 말라니까. 권리가는 이게 아니야. 법률 용어야. 권리가는 서울시 조례에 보면 권리가라고 써져 있어. 이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분양 기준가액이라고 표현하고요. 권리가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자 죄송해요. 네. 이제 자 이 감정가라고 하는 개념은 이 원가법이라고 하는 건데 건물의 가격 그 다음에 토지의 가격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해서 감정평가해서 가격으로 만든 게 감정가가 되는 거고요. 자, 김재경 소장님이 집값이 얼마였고 대지 면적이 얼마였고 이랬잖아요. 근데 김재경 소장님이 옆집에 보니까 요만큼 땅 남는 게 있어가지고 공유 지분으로 그걸 갖다가 엊그저께 사왔어.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관리처분 부장시청에서 관리처분 가잖아요. 근데 딱 조합이 보니까 당신이 갖고 있었던 그 토지하고 건물은 당신 거여서 그거는 우리가 집값으로 쳐줄 수가 있는데 당신이 나중에 공유로 사온 거 이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한 이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합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배제하고 청산해서 현금으로 줄게요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청산받아야 될 금액을 빼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가액이 권리가액의 법률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비례율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성, 그러니까 사업이 이득이 많이 생기면 120%, 30% 올라가는 그거, 또는 손실이 발생하면 80%, 90% 이렇게 해서 비례율을 곱해 놓은 거는 법률적인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합에서는 분양 기준 가액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조합에서는 권리가액이라고 그걸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률 용어하고 내용이 혼선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맞아. 이것도 미리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야 됐는데, 참고로 뒤에 쭉쭉쭉쭉 얘기할 때 네. 실질적으로 이제 클레임 걸려고 하면 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개념을 잡아놓고 가시라는 얘기인 거고. 자, 사업성이 얘기하면- 반영되어 있는 가격. 자, 그러니까 권리가가 네. 이제 조합에서 인정해주는 그냥 너의 감정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분양 신청했을 때 너가 이게 인정되는 금액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감정평가 금액에서 비례율을 곱하는 건데, 부동산님이 제일 잘 알겠지만, 우리가 비례율, 시청자분들은 이걸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재개발 조합은 예상 비례율 180%를 확보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조합들이 있어요. 미친 거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친 거지, 그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네. 이 비례율이라는 얘기를 좀 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비례율은 종전가, 간단히 얘기하면 종전가와 종호가에 대한 차이예요. 그렇게 보는데,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숫자 장난할 수가 있어요. 예상 비율 18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 라고 하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밟을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하면 종전가격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이고, 이제 종후 자산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 조합 분양가에서 사업비용 뺀 거다. 근데 솔직히 사업비용은 금치를 하지는 않는 이상 그냥 일단 고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편하게. 그러면 우리가 비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일반 분양가를 높게 치면 당연히 좋겠지만, 조합 분양가를 미친 듯이 높게 올려도 비율은 높아지는 거고요. 아니면 종전자산 엄청나게 막 칼질을 해놔도 비례율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례율이 높다라고 떠드는 거는 관리처분 인가 나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비례율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보태면, 종전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의 재산 가격의 합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런 정비 사업도 결국은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집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이라고 하고 있는 총 사업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원도 조합원 분양가 아파트 가격들 다 정하고, 일반 분양도 일반 분양 아파트 가격을 다 더해요. 그러면 일반 분양 한 채당 얼마에 팔지 가격 더하고, 조합원 분양 얼마에 팔지 다 더하면 우리가 팔 수 있는 총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재개발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을 빼면, 들어올 비용, 나갈 비용 빼면 그 차이가 뭐예요? 그게 개발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 개발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게 되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1,000만 원의 자산을 갖고 재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2,000만 원에 팔고 1,000만 원 들여서 집을 지었다 그러면 1,000만 원 개발 이익으로 바뀐 거잖아요. 똔똔 장사한 거예요. 우리 1,000만 원 자산이 1,000만 원의 개발 이익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우리가 3,000만 원에 팔고 1,000만 원에 집 지었다라고 하면 2,000만 원의 개발 이익이 된 거죠. 근데 우리 원래 1,000만 원 갖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의 개발 이익이 1,000만 원의 종전 자산이 2,000만 원의 개발 이익이 된 거니까 2배가 난 거예요. 완전 대박 난 거죠. 이 비례율을 계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눠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500만 원씩 냈으면 2,000만 원도 반반 50%씩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나누기 위해서, 퍼센트로 나누기 위해서 비례율을 계산을 해서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데들은 다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 분양 수입, 지금 원래 우리가 1,000만 원에 이 땅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내가 땅을 1,000만 원 주고 사왔다라고 하는 게 근거가 나면 1,000만 원 주고 사서 2,000만 원의 수익이 된 거지만, 이 땅이 원래 사온 땅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땅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이 500만 원짜리 땅이었는지 1,000만 원짜리 땅이었는지는 명쾌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얼마짜리의 가치가 있는 땅이었는지를 우리 안분하자, 구분하자. 그러니까 이 사업 참여자 간의 어떤 그 배분, 사업 참여 지분 배분을 하는 목적으로 사실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500만 원 가치, 그러니까 반반 가치였다라고 하면 500에서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사례를 들자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종전자산이 2000만 원의 개발 이익이 됐다라고 하면 비례 200%인데 우리 땅가치가 원래 1000만 원씩 각각 되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000만 원의 종전자산이 2000만 원의 개발 이익이 되면 똑같이, 그렇죠. 예, 그게 비례율은 100%지만 실제 개발이익 1000만 원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례율의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토지에 대한 가격 자체가 엄청 토지에 대한 가격 가치를 엄청 박하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시가로 예를 들어 평당 1000만 원 한 땅을 평당 500만 원에 평가해 버리면 비례율은 엄청 높게 만들어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조합원 분양가를 미친 듯이 올리게 되면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례율도 커 보이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죠. 예, 뭐 이제 그런 그렇죠. 얘기예요. 예. 잠깐 이걸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었는데, 비례율에 대해서 뭐 사실 그렇게 하면 시청자 입장에서 조합에서 예상 비례율 200%, 180% 이거 다 헛소리거든요. 관리처분 인가 나기 전에 다 헛소리예요. 그런데 뭐 이거를 그럼 사람들이 이게 숫자 장난이면 불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조합들이 장난질을 치진 않아요. 뭐냐면 관리처분 인가가 난 시점에서 이제 그런 픽스가 되거든요. 비례율 보통 관리처분 인가 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산정을 해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례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100을 기준으로 하냐? 비례율이 100이 넘어가면 또 여기서 세금을 때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100에서보다 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예상 비례율이 180이라고 얘기했을 때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 종전자산 있었으면 뭐 하나를 조정해요.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든 정도 이제 조합원들한테 유리하게끔 그렇게 가는데, 이게 기본적인 비례율이다. 그럼 보통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례율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를 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많은 게 이제 고정이 픽스 값으로 되게 됩니다. 물론 뭐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일단은 일반적으로 고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업비 진짜 몇 년 동안 막 지연되지 않는 이상 사업비도 고정이겠죠. 뭐 이제 관리처분 인가 자체를 받을 때 조합원 분양가를 얼마로 하겠다라는 것도 조합원들한테 다 배분하면서 평의 신청을 받아요. 종전자산도 알아야지 내가 얼마를 더 내고서 몇 평을 신청할지 알기 때문에 종전자산,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사업비용 이게 다 고정이 되면 그럼 변동이 될 수 있는 수치는 딱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분양가가 이제 사실상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우리가 쉽게 정리하자면 관리처분 인가 당시에 예상한 일반 분양가에서 더 높게 분양하면 비율이 높아졌다. 그것보다 못하게 분양했다라고 하면 비율이 낮아졌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면 비례율이 높아지고 수입이 줄어들면 비례율이 낮아지는데, 일반 분양 수입이 낮아지면 비례율이 낮아질 떨어진다.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추가 부담금이란 얘기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혼동해요. 추가 부담금 자체는 분양가에서 내 권리가 뺀 게 추가 부담금이에요. 이건 당연히 내야 될 비용이거든요. 뭐냐면 분양가가 내가 20평형대를 신청하고 30평형대를 신청하고 40평형대를 신청하고 조합 분양가들이 쭉쭉쭉 있을 거니까 있을 텐데, 내 권리가는 2억이에요. 25평형이 예를 들어 4억이면 나는 2억 내는 거고, 나는 40평대 가고 싶어. 조합 분양가 6억이야. 그러면 4억을 추가 부담을 내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금액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좀 혼용하는 거가, 추가 부담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비례율이 떨어져서 내가 원래 내야 할 추가 부담금보다 더 내는 것을 보통 추가 부담금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추가 부담금에 대한 개념은 이거다. 이거를 알아야지 제가 이후에 얘기할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데, 이거 청산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용어가 이게 법률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쓰는 사람마다 좀 혼용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이런 1차 이런 내가 정산해야 되는 추가 부담금의 개념이 있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비례율의 변동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더 내야 되는 돈이 있을 때 그것도 추가 부담금으로 부르죠. 예. 개념적인 용어를 알아야지 이제 이후 얘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분양가 상한제 속 정비사업을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할 텐데, 자, 일단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앞서서 했잖아요. 결론을 놓고 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일단은 투자하고 싶어.
일단 걔네들 그럼 다 죽었나요? 이제 뭐 관리처분 인가 났는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곳인가? 그런 거가 아니거든요. 그런 데들은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감정가가 낮은 데가 유리하다. 감정가가 큰 물건 감정평가가 낮은 물건이 그 재개발 구역 안에 큰 물건, 작은 물건 있으면 작은 물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손실이 발생할 거니까. 예, 원래 이전의 관리처분 내용보다 손실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손실도 물건 크기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지니까 아까 비례율 변동에 따라서 작은 물건이 유리할 거다 그런 얘기인 거네요. 이미 딱 제가 이거 얘기하자마자 네. 왜 이 얘기를 꺼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네. 자, 그리고 감정평가 이전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거는 되게 좀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감정평가가 작은 물건 우리 소위 말하는 벌써부터 듣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누가 뚜껑 물건 이제 사면 안 된대. 이런 얘기들이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면 감정가가 클 것으로 정확히 말하면 있잖아. 감정가는 안 나온 거니까 예상되는 물건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다라고 했을 때 지금 원래 규제 전에는 대부분의 조합들이 관리처분 인가 당시에 예상하는 일반 분양가보다 다 높게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뭐 그때는 8억에 분양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비례율이 100으로 맞춰놨어요. 근데 실제 분양할 때 10억에 분양했다. 그러면 이게 일반 분양 그 이득이 더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이제 이득이 증가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2억씩 늘어나면 일반 분양 100개면 200억 이득이잖아요. 조합원이 100명이면 1인당 2억씩 더 먹는 그쵸. 거야. 2억씩 낼 돈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가 분담금이 줄어든다든지 오히려 뭐 사람에 따라 환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게 되면 오히려 8억에 분양할 거라 생각했던 것도 분양 못하게 될 가능성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일반 분양을 6억에 하게 된다. 그럼 조합원들이 이득이 감소되게 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개념적인 것들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 이게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비례율에 영향이 됩니다. 감정가가 크냐 적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로 이게 달라지게 돼요. 뭐냐면 감정가가 1억짜리다. 비례율이 똑같이 10%가 떨어졌어요. 비례율이 90%가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감정가가 1억이었던 거는 비례율 90% 이제 적용하게 되면 권리가는 9천만 원이 되게 되는데 감정가가 10억짜리였던 거 큰 물건이라고 할 수 있죠. 큰 물건 같은 경우는 비례율 똑같이 90% 적용하게 되면 권리가는 9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조금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내가 타격을 추가 부담금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돈을 내가 원래 내야 되는 것보다 더 내는 그 소위 말하는 추가 부담금의 개념으로 봤을 때 1,000만 원을 더 내는데 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억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업은 타격을 받게 되는데 어떤 조합원이냐에 따라서 누구는 크게 받게 되고 누구는 적게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이거는 주주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대주주 이재용 뭐 사실 이제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뭐 좀 얘가 그런가? 아무튼 네. 똑같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사업성이 타격받을 때 당연히 그만큼의 비율만큼 더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 소주주 막 지금 주식 한 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주식이 막 엄청 떨어졌다라고 해도 반토막이 났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조합에 진행됐을 때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크게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는 거죠. 억울할 게 없는 게 먹을 때는 또 반대예요. 비례율이 110%로 올라가면 1억짜리는 1,000만 원 먹지만 10억짜리는 1억 먹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 거의 내가 얼마 내놓고 얼마만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하거나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예요. 정비사업 자체가. 이 그게 합리적이죠. 개념은 똑같아요. 소위 말해서 사업성이라고들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얘는 일반 분양 세대수도 많고 뭐 그 예상 뭐 관리처분 당시 일반 분양가를 낮게 측정해서 높게 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성이 되게 높다. 일반 분양 세대수도 많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많이 크게 이득 받는다. 막 얘기하는 막 그런 데들이 있는데 반대로 사업성이 낮은 데들도 존재해요. 대표적인 게 사실 한남뉴타운이잖아요. 2구역, 3구역 막 쪼개기 많이 된 데들. 근데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삼남뉴타운 2구역, 3구역 사업성 떨어지면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싸면 사면 되지. 아니야. 그리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일반 분양이 많다고 사업성이 좋고 일반 분양이 적다고 사업성이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은 철저하게 얼마에 분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기 상계동에 있는 저 끝에 있는 재개발 구역의 한 채 일반 분양 수익이랑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일반 분양 수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상계동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경기도권 재개발 구역 가면 일반 분양 5억 5천에 내야 되는데 집 짓는데 3억 5천 들잖아요. 한 채 팔면 땅값 포함해서 2억 남는데, 강남에 17억에 분양하면 똑같이 4억 주고 집 졌다라고 해도 한 채 팔면 땅값 포함해서 13억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2억이고 13억이야. 그러니까 여기 한 채가 여기 6채? 7채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14억.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업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분양 개수 중요한데, 자꾸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진지하게 답변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한남 뉴타운도 일반 분양가를 굉장히 높게 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한남 뉴타운의 한 채의 분양 수입 자체가 일반 분양 개수가 많은 수도권의 재개발 구역의 수익보다 더 클 거라서 사업성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단언하지는 못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답이에요.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혼용하면서 오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뭐 어디는 사업성이 나쁘다더라, 조합원이 엄청 많아서 일반 분양 세대수도 많지 않고 그때 돈이 안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 잘 따져봐요. 똑같이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상계라고 뭐 얘기를 하든, 상계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기도 얘기를 하든 똑같은 한 채를 분양해도 분양 수익이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또 조합원들이 나눠 먹을 사람들이 많이 파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사업성이 나쁘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진짜 사업성이 나빠요. 얘는 뭐 가상의 재개발 지역이에요. 여기는 일반 분양도 거의 없고 분양가도 막 이제 뭐 사실 그렇게 높게 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얘기는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또 그게 아니란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입주권을 하나 받으니까 이 입주권이 나중에 주택이 됐을 때 그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거지, 그런 거를 갖다가 이거 잘 비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외곽 지역들은 사업성이 좋아요. 뭐 일반 분양 세대수 엄청 많고요. 사실 한남 뉴타운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통 말하는 게 그만큼 위치가 좋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분 쪼개기가 많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위치가 워낙 좋은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업성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가냐?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 얘도 집 한 채, 얘도 집 한 채면 권리가가 작은 거, 감정가, 정확히 말하면 감정 가격이 작을 것 같은 데를 가는 게 안전하다.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에 뚜껑 물건이 있다라고 칠게요. 한남 뉴타운이 뭐 진짜 사람들에 따라서 뭐 부동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성 사실 괜찮거든요. 따지고 보면 일반 분양 높게 치겠죠.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도 막 골치 아픈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얘가 좀 안전하게 갈래? 라고 하면, 얘 뚜껑 물건 같은 경우는 뭐 감정가 해봤자 뭐 1,000만원 나온다. 그러면 비율 10% 아니 50% 반토막 났다고 쳐도 얘는 500만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억짜리 가지고서 5억이 떨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처럼 아예 차라리 비례율이 떨어질 것 같은 데는 감정가가 낮은 데를 갖는 게 유리하다. 작은 물건을 사는 거. 큰 것보다. 그게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이전 구역 투자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예요. 사실 요즘 재개발 지역 감정평가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알 수 없다예요. 뭐냐면 사실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뭐 공동주택 가격, 사실 이렇게 가면 또 안 돼요. 제가 뭐 미리 또 클레임 들어올까봐 얘기하는데, 실제 평가할 때 공동주택 가격까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 흔히들 대략적으로 공동주택 가격에서 뭐 110에서 130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니라 뭐 자세하게 가는데, 이게 지금 간단하게. 그림 보시는 분들은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재개발 구역에서 물건의 피 계산을 할 때 이건 내가 지금 이 금액에 사면 피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물어보면 피 계산할 때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공동주택 가격에 보통 한 50%, 뭐 130% 선에서 감정평가가 보통 나오니까 얘 공동주택 가격은 3억이니까 130% 하면 3억 9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기준으로 해서 물건들을 다 같은 기준으로 해서 피계산해서 비교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식으로 평가하는 거고, 원래 평가하는 기준은 달로 있는데, 그건 뭐
어떤 평가사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그쵸. 다 평가사들 사이에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예, 이렇게 좀 보통 이런 식으로 한다. 물건들 간의 비교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한다. 이제 그 말씀이죠.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게 뭐 대략적인 부분인데 정확히 가면 사실 정확히래. 다시 갈게요. 네, 대략적으로부터. 네, 이런 공동주택 가격 대비 평가율이라는 거는 사실 결과론적인 거예요. 뭐 공동주택 가격이 내가 얼마였는데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다. 그러면 한 몇 퍼센트 정도로 해서 산출된 거다. 이런 결과론적으로 아는 거지. 뭐 공동주택 가격이 사실 기준점도 문제는 많아요. 공동주택 가격 내가 놓게 나는 막 이의 신청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 가격 놓게 해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쌀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또 반영해주고요. 그러니까 좀 이거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라는 걸로 알아보시는데,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평가율이 요즘 전체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 봤을 때 높게 평가하는 구역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박하게 가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평가 금액을 낮게 후려쳤을 때 장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 재개발 지역들 봤을 때 원래 이전처럼 평가 금액을 박하게 가는 데들도 있는데 평가 금액을 후하게 하게 나오는 데들이 등장하고 있다. 벌써 똑똑한 조합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뭔 차이가 나오냐? 차이는 사실 일반적인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스탠다드, 일반적인 평균치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게끔 측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합 분양가가 기존에 5억이었고 앞서서 얘기했었던 감정평가 130%로 했을 때 내가 권리가가 뭐 3억 9천이다 라고 하면 추가 부담금은 1억 1천만 원. 근데 180으로 해줬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와, 내 감정가 엄청 많이 나와서 생각했던 것보다 1억 넘게 많이 나왔네? 좋아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조합 분양가가 높게 나와요. 1억 5천 올랐네. 그렇게 되면 결국 추가 부담금은 똑같이 1억 1천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 조삼모사라고 하나요? 결국 똑같은데 이때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나는 조합 분야가 높은 줄 알고 처음에 좋아했는데 줬다 뺏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조합 분야가 왜 이렇게 높아? 다른 데 구역 같은 경우는 5억밖에 안 해. 왜 우린 6억 5천이야? 하면서 막 화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잘 모르고서 아는 얘기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장점들이 왜 있는지. 조합원 분양가는 네. 그냥 조성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값이 지금 3억 9천 나오던 게 5억 4천 나왔잖아요. 1억 5천 평가금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게 녹아서 토지 조성 가격에다가 정비사업비를 녹여가지고 해놓은 게 조합원 분양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평가금액이 올라왔으면 조합원 분양가도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사실 예. 자, 그런 구조입니다. 예, 구조 근데 자체가 똑같은데 예. 왜 이런 짓을 할까? 예. 왜 기존에는 감정평가를 왜 약하게 했냐?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말했던 것처럼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줬다 뺏는 줄 알고서 감정평가를 한 3억 9천 나올 거라고는 다들 생각했는데 5억 4천 나서 좋아했는데 조합 분양가가 높게 나오니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굳이 말 나올 필요도 없고 또 무엇보다 이게 뭐가 나오냐면 청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재개발 지역에 왜 청산을 받지? 입주권 받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 지역 봤을 때 의외로 예전에 이거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청산자가 많았고 요즘 같은 데는 자발적 그쵸. 청산은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비자발적 청산자들 이제 분양 대상자가 못 된 사람들 그래서 평가 금액이 약하면 청산 가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니까 정비사업비가 조금 줄어드는 영향이 있고 이제 어차피 조합은 조합원을 위해서 가는데 얘는 청산받는 사람들 사실상 토지 등 소유자는 맞지만 얘네들은 조합원으로서의 끌고 갈 그런 게 아니라면 사업에서 버리는 배제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굳이 평가 금액을 높게 쳐줄 필요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조합 분양가 약하게 가고 감정평가도 되게 박하게 하면서 청산자들을 버리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이유인 것 같아. 그냥 이 재개발 구역 안에서 일단 조합원 분양가가 높게 나오면 욕을 해. 왜 우리가 짓는 건데 싸게 조합원 시가 분양가만큼 주면 어떡하냐.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좀 기저가 깔려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었던 첫 번째처럼 줬다 뺏는 것 같은 느낌. 굳이 말 나오는 게 싫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감정평가를 세게 갈 가능성이 높고 조합 분양가 세게 갈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나와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자꾸 말 끊어서. 이 보니까 감정평가할 때 재개발은 개발이익 배제 이런 게 있어서 토지 가격 평가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높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일단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낮으니까 토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니까 당연히 조성 원가에 있어서도 조합 분양가도 낮게 책정되는 구조였다. 근데 앞으로는 어쨌거나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세게 하려고 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네. 1, 2년 내에 감정평가한 데들 봤을 때 그렇게 진짜 뭐 공동주택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0, 200% 나온 데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걔네들은 왜 그렇게 갔을까 이때 바볼에서 그렇게 간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향후 일단 이 얘기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이거를 왜 이렇게 갈 건지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를 먼저 하자면, 얘네들이 왜 그럼 이렇게 세게 할까? 부동산님이 가장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었던 것과 같이, 물론은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식으로 규제가 나오는지 뚜껑을 까봐야 알아요. 토지 조성 원가를 어떤 식으로 책정할 건지 봐야 되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 이제 토지 조성 이제 감정평가를 엄청 세게 치고 조합 분양가도 세게 치고,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도 우리가 조성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만큼 일반 분양을 해야 된다. 왜냐면 국토부라든지 봤을 때 토지도 조그맣게 조합 분양가도 조그맣게 했는데 일반 분양을 엄청 높게 때린다라고 하는 거랑 우리 평가 금액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 우리 땅값 원래 평당 3천이거든요. 뭐 이제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조합 분양가 나온 거 못 보세요? 우리 땅값 원래 평당 3천이거든요. 일반 분양은 3,500. 땅값이 올랐는데 해야지요. 더 받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생길 거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갖다가 피해 가려고 하는 조합들이 이미 벌써 나왔었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도 조합장님들이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데들은 그렇게도 이미 갔고, 그렇게 갈 조합들이 본격적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직 감정평가가 안 난 데는 되지 않은 미미하다는 얘기를 했었던 게 좀 피해갈 구석들을 생각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조합 설립 난 재개발 지역이에요. 방금 전에 한남뉴턴 얘기를 했었으니 그냥 한남뉴턴 마저 얘기하자면, 한남뉴턴 뭐 3구역은 이제 사업 시행인가 났지만, 예를 들어 뭐 다른 2구역, 뭐 4구역, 5구역 얘네들 일반 분양 언제 할까요? 몇 년 뒤에 할까요? 일단은 사업 시행인가부터 받아야죠. 그쵸.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부터 좀 다시 확실하게 맨날 고치고 맨날 지도에 그림만 다시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해. 너무 늦어져서. 그래서 분양 뭐 정확하게 틀려도 되니까 한 대충 언제 할 것 같아요? 일반 분양? 5년 뒤? 저는 한남 3구역도 빨리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양 뭐 한 5년? 네? 뭐 그 정도 보시는. 5년 안에 분양? 5년 뒤 아니면 6년 뒤? 어떻게 보세요? 한남 빨리 가면 글쎄요. 그래도 한 5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거 분양가 상한제 길어야 김재경 피셜로는 2, 3년 본다 했잖아요. 사실 일반 분양이 길면 길수록 사실 분양가 상한제랑은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 여기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반 분양 그래도 한 4년 뒤에는 할 것 같아, 2년 뒤에 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보고 있어도 아직 감정평가를 안 했으면 이런 식으로 피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이전 같은 경우는 좀 미미하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물건별 차이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반대예요. 그 비례율에 따른 변동 같은 경우는 작은 물건이 유리하다는 얘기했잖아요. 얘는 반대예요. 감정가를 세게 때리게 되게 되면 이 경우는 오히려 큰 물건 가지고는 엄청나게 좋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평균적인 물건들 뭐 빌라 해봤자 뭐 감정가 3, 4억 되는 애들 아마 걔네들을 일단 기준으로 갈 거예요. 얘네들은 추가 부담은 차이가 거의 안 나게끔 얘네들이 조정을 할 거예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얘기가 안 나오게끔 조합은 추진해 갈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도찐 개찐이에요. 조합 분양가 뭐 비싸게 때려도 내 그 감정평가도 높게 나왔으니까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 때 큰 물건 있는 사람, 작은 물건 있는 사람은 편차가 확 갈려지게 됩니다. 자, 얘를 한번 표를 보면서 가겠습니다. 감정가랑 권리가를 사실상 같다라고 지금 여긴 표기해 놨어요. 뭐 비례율이 100이라고 전제하고서 그냥 그렇게 갈게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뭐 좀 하지만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권리가가 이제 1억의 권리가라고 표현했죠. 감정가격이 우리가 1억에서 공동주택 가격 1억이에요. 한 130을 예상했었어요. 그럼 1억 3천 나올 줄 알았었고, 조합 분양가가 한 5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추가 분담금은 3억 7천이었었어요. 근데 세게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1억짜리를 180에 때렸다고 칠게요. 그럼 1억 8천?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감정가가 5천이 더 나왔어. 이거 좋아할 게 아니에요. 조합 분양가는 6억 5천이 나오겠죠.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내가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 1억이 더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뚜껑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얘는 뚜껑은 1000만원이었는데 130%, 그쵸. 1300이었는데 180%, 1800이 되면 500 늘어나고, 조합 분야권 1억 5천 늘어났으니까 추가 분담금이 1억 4,500 그쵸. 늘어나네요. 뚜껑 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늘어나는 조합 문양을 다 떠안는다. 사실상 감정가가 뭐 늘어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많아야 뚜껑, 무허가 1,000만 원. 주택. 예. 이런 식으로 그러네. 무허가 주택. 무허가 주택. 우리는 뚜껑이라 얘기하면 또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극단적으로 하면 뚜껑 같은 그런 물건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반대로 큰 물건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 더 좋아요. 뭐가 되냐면 10억짜리예요. 예전에는 130 하면 13억에 평가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5억 역시 1+1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원래 뭐 하나는 플러스 1은 59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딱 두 배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막연하게 심플하게 갔습니다. 자, 우리가 5억짜리 그리고 큰 물건 갖는 사람은 1+1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5억이다 라고 했을 때 1+1 같은 경우는 10억 조합 분양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낼 돈은 오히려 우리가 환급을 받게 되잖아요. 내가 평가 금액보다도 오히려 조합 분양가 더 작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8억을 환급 받는다. 오히려 1+1 받으면 3억을 환급 받을 줄 알았었는데 얘가 평가 금액이 엄청 세기 때문에 180%를 하게 되면 18억이 평가 금액이네. 그러면 한 채 받을 때는 이제 조합 분양가 올라가는 가겠죠. 그럼 6억 5천이 되는 거고 1+1 같은 경우는 13억이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평가 금액은 높아져도 내 평가 금액 올라간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 한 채만 받게 되면 3억 3천을 환급을 더 받게 되고 조합원 분양가 1억 5천 올라갔는데 환급이 5억, 그러니까 평가 금액이 5억 늘어났으니까 3억 5천 이득인 거고 1+1을 받아도 이득인 거죠. 2억이 더 이득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정확히 잘 모르시고서 뭐 1+1 받는 큰 물건들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합 분양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폭등하게 되면 1+1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부담금 폭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1+1 받는 물건들은 일단은 전체적인 조합원 1부터 100까지 놓고 봤을 때 상위권에 있는 물건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오히려 더 지금과 같이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 근데 꼭 이렇게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도 뭐 조합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가 애초에 나중에 진짜 2, 3년 뒤에 없어져서 우리가 감정평가할 시점에 되니까 없어서 그냥 평상시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있어도 그냥 그대로 세게 안 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조합에서 발빠르게 움직인다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갈 가능성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물건을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요약하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환경에서 어쨌거나 분양가 상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합은 가급적이면 조합원들의 그러니까 결국 조합원 이 분양가 상한제가 토지 가격, 건물 가격, 기타 금융비용 더해가지고 그 금액 이상 분양하지 못하라라고 하는 규제니까 그래? 그럼 우리 토지 존나 비싸거든요. 하려고 토지 가격을 비싸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평가 금액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가다 보면 조합원 종전 자산에 대한 평가 금액들이 좀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작은 물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합원 분양가 상승분에 대비해서 내 평가 금액의 상승분이 낮고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조합 분양가 상승분에 비해 내 토지의 평가 금액 상승분이 더 크다 보니까 반사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러면 결론은 그거지. 얘네들끼리 싸우는 거지. 예, 그래서 갈등이 심화될 거예요. 엄청 만약에 이게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갈등이 심화되고 또는 작은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손해를 좀 완화해주고 큰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득을 좀 중재하는 그런 형태의 관리 처분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제가 얘기한 내용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쭉 얘기한 거가 사실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분양가 상한제가 생기면
정비사업한테는 사실 호재는 아니라는 얘기는 계속 했잖아요. 악재는 악재인데 그럼 투자를 아예 안 해야 되나? 지금 뭐 대표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오도 봐도 못해요. 뭐 관리처분 인가 안 난 데는 제초안, 관리처분 인가 난 데들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그러면 재건축 뭐 예를 들어 반포 1주구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면 무조건 그냥 이제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사실 또 그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내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일 거예요. 비례율이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뭐 40평형대 큰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20평형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실이 좀 적을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가격 조정은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추가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가 예상된다. 2억 정도로는 조정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반포주공 1단지가 지금 뭐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30억이라고 칠게요. 30억인데 추가는 2억이 더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향후 입주했을 때도 30억을 생각하고 시세가 형성돼 있었는데 2억이 더 붙으면 32억이 사는 꼴이 되잖아요. 2억만큼 빠지겠죠. 근데 그 이하로는 안 빠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3억이 더 빠졌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추가 부담금을 감안해도 그러면 내가 29억에 사는 꼴인데 입주하면 30억이 될 것 같으면 그럼 사람들이 다시 사기 시작하면 1억을 다시 또 올려버리겠죠. 이 때문에 투자를 아예 못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블로그에 썼지만 일시적인 충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까지 멈춰서냐면 얼마나 추가 부담금을 더 내야 될 거냐가 드러나는 시점까지 아리까리하면서 거래가 좀 제한되면서 가다가 그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분양을 싸게 해야 되고 그 분양 수입이 줄어든 만큼 조합원들이 얼마 분양해야 될까가 픽스되는 순간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다시 가격은 맞춰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한 번 가격이 조정받는 이슈가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시장 가격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사실 저희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되게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택지 조성비를 어떻게 볼 거냐. 또 변수예요. 감정평가 3번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업시행 인가일은 저는 말이 안 된다. 어떤 부분이 말이 안 되냐면 사업시행 인가 시점이 5년 전이야. 분양하는 시점은 6년 뒤야. 예를 들어서 5년 뒤야.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시행 인가 받고 관리처분 인가 받고 그 다음에 이주하고 철거해서 착공하고 분양할 때 5년이 걸리는 데도 있고요. 심지어는 10년 넘은 데도 있어요. 사업시행가 10년 전에 받아놓고 계속 질질질 지금 사업 헤매다가 지금 와서 분양하는 애들도 있어요. 걔네 감정가는 10년 전 거야. 그러면 그때 감정가를 지금 택지비로 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그걸 갖다 보는 것도 저는 앞으로 쟁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기준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만큼 택지비를 반영해주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택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평가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래서 평가를 다시 하면 안 되냐? 그것도 사실 앞으로는 따져봐야 화두고요. 만약에 다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왜 관리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의 수익과 그쵸. 손실을 분배하기 위해서 조합원들 간에 안분하고 그걸 추정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행위인 거지 그게 택지 가격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택지 가격의 기준은 언제가 돼야 돼요? 분양 승인을 기준화하겠다고 하면 분양 승인 낼 때 그때 택지의 정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공공택지는 공공에서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팔 때 LH가 경기지방공사 이런 데가 팔 때 자기네가 판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 이상으로 니네가 수익을 편취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은 건데 민간택지는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 땅이었던 거잖아요. 그걸 지금 내가 분양하는 시점에 가서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택지 조성 가격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그게 위법한 거냐? 저는 위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조합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준공후 분양이에요. 왜냐하면 상승장에 계속 상승이 앞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선분양하는 것보다 입주할 때 가서 다 짓고 나서 준공 후 분양하게 되면 준공 후 분양할 때 가격의 택지, 토지, 감정평가가 나올 거야. 그게 지금보다는 비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거 가격으로 하면 실제로는 분양가가 그렇게 안 싸질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게 옳은지 틀린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조합들이 다 생각해보고 있을 저도 생각하는데 다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 카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다 피해가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또 강남에 뭐
프리미엄 시세보다 13억 산 아파트 이런 거는 안 나올 수도 안 있는 나올 수도 거예요. 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법률과 피해가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는 민간 사업 시행자와의 계속 창과 방패 같은 느낌이다. 뭐 정확한 일단, 거는 사실 네. 발표가 어떻게 범위를 잡고 어떻게 강력하게 나오냐를 봐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모든 사업 시행자들은 최대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죽어라 찾아낼 거예요. 죽어라 찾아내고 벌써 이제 얘기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는 본격적으로 시행도 되지 않았었는데도 발빠른 조합 같은 경우는 분양가 실제 찾아보세요. 그냥 진짜 비례율 180%, 비례율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실제 평가 금액을 180% 이런 식으로 높게 하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벌써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근데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표현은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들고, 그냥 근래에, 그러니까 지난 2, 3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 급등했잖아요. 솔직히 제가 봐도, 제가 3년 전 이맘때 글을 썼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2016년 이맘때 딱 2016년 7월 24일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미친듯이 뜨겁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분양시장 중심으로 되게 핫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진짜 가격이 제가 보니까 급등이란 표현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급등했기 때문에 그 3년의 기간 동안 급등한 부분을 반영해서 공동주택 가격이 3배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은 요만큼밖에 안 올랐는데 이 올라간 시세들 시가들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관리처 감정평가하고 하는 사례들을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주택 가격보다 평가 금액이 후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분양가 상한제의 원인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 부동산 시장 안 좋을 때는요, 공동주택 가격보다 모텔 평가 나온 사례들이 더 많이 그쵸. 있었어요. 내 주택 가격이 1억인데 평가 금액이 9천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맨날 카페에 올라와가지고 이거 이거 해먹어서 그런 거예요. 해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업성이 환경이 안 좋아요. 분양을 일반 분양을 비싸게 못하니까 정비 사업비 져야 되는 공사비는 정해져 있는데 일반 분양을 비싸게 하면 안 팔리니까 결국 조합원 가격을 누르다 보니까 우리 종전자산이 눌리는 거거든요. 뭐 네. 조합장이 어떻게 네. 생각해서 했는지 몰라도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왜냐면 사실 똑같거든요. 그냥 아직도 그냥 박하게 감정평가하는 데가 더 많아요. 아직도 많은데 우수하게 가는 데들이 있는 거는 그래도 좀 제가 조합장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했는지까지는 뭐 확답 못하겠죠. 조합장님은 아니니까 제가 또 그렇게 갔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방법들은 찾으려고 하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뭐 나왔는데 또 막을 수도 있고,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비 사업을 결국 말했던 강남 재건축이라고 해서 아예 투자 못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결국 어느 정도 조정 이후로는 결국 다시 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오르는 건 못 잡아요.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를 했는데도 또 다른 대책도 또 다른 거를 뭐 했으면 이게 제 믿을 경험적으로 것도 없는데. 보면 그렇게 이게 얘기하면. 가을에 또 부동산 시장 지금 당장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뜨겁다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좀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가격이 튀어오르는 모습 보이면 또 가을에 뭔가 대책 나올 거고. 뭐 아마 올해 하반기에 뭐 또 나오긴 하겠죠. 이제 17년도에 8.2 대책 나오고 18년도에 9.13 대책 나왔으니까 19년도도 분양가 상한제를 같이 터뜨릴지 뭐 할지 몰라도 아무튼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먼저 빠르게 안 내놓으면 같이 엮어서 좀 뭔가 또 무슨 대책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만으로는 아마 대응하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뭔가 종합 대책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3부작 3시간짜리 한 거 보시면 뭐 방향성에 대한 얘기,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나와도 결과론적으로 흐름을 바꾸지, 이런 다주택자 억제 정책 이런 흐름을 턴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 그 투자 방향성 이런 거는 똑같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그러면 물건에 대한 선택들 이런 것들 잘 사람들에 따라서 판단하셔라. 이건 아예 전 투자하는 건 아니다. 모르겠어. 네. 투자해야 된다 쪽이지만 전 잘 모르겠다 쪽. 왜냐하면 사실 아까 오늘 한 얘기 중에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안 하고 넘어간 게,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데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한편으로 금리 인하가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게 결국은 이 부동산이나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런 거시경제의 거시경제의 반영인 건데 이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금리까지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 언제까지만 부동산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기가 좋은 시장의 부동산이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이 꺾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이상하게 가열되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올랐어야 될 게 덜 올랐던 게 오른 부분도 있고 이제 그 정해진 물까지 찾지만 버블 구간으로 가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계속 안 좋다라고 한 부동산도 저는 서울의 아파트는 무조건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른다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거시적인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뭐 지금 맨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삼성전자 매출이 어떻게 줄었고 반도체가 뭐가 안 좋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죽 안 좋으면 금리까지 인하하면서 대응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저는 고려해서 같이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얘기를 네. 하셨으니까 좀 더 사족을 붙이자면 네. 금리는 사실 한국은행이 할 일 없어서 부동산 잡겠다고 금리 올리고 낮추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부동산 금리 네. 제 말은 끝까지 일단은 마무리할게요. 그 금리가 금리랑 사실 부동산 가격이랑 상관관계를 보면 일단 없다가 정답이고요.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좀 뭐 10년, 20년 선에서만 보면 오히려 금리가 올렸을 때 부동산 가격이 좀 더 호황이었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사실 부동산이랑 금리랑 상관관계는 사실 없다가 제가 다시 얘기해드려요. 근데 금리는 뭐랑 연결되냐? 인플레이션율이랑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랑 연동이 돼요. 경기 후행 지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 금리도 따라 올라간다. 그러니까 경제가 막 호황일 때 부동산 가격도 막 쭉쭉쭉 올라갈 때 금리가 사실 뒤에서 후행 지표로서 따라가는 그런 거가 있는 거지. 금리가 올렸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팍 어떻게 변하고 금리 낮추기 팍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심리적인 거를 좀 바꿀 수는 있다. 뭐 그 정도 선이지. 근데 뭐 금리 때문에 뭐 사실 금리는 사실 경제학으로서 따지면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는 학부생으로서의 경제학을 배웠었지만 이미 뭐 박사 그 이상에 대해서 얼마나 그 경제학의 대가들이 한국은행에 몰려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뭐 금리 때문에 뭐 이게 부동산 가격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지표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서 결정한 거거든요.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거시경제 그만큼 안 좋단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면서 금리를 낮추는 건데 뭐 이것 때문에 뭐 부동산이 어째다 저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만큼 급박하다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은 어떻게든 풀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찝찝하다. 찝찝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없으면 이 투기꾼 방송 좀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싶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마지막 영상이 좀 기네요. 긴 시간 동안 좀 어려운 얘기도 있고 중간에 뭐 비례율 얘기하면서 제가 좀 쓸데없이 오지랖을 부렸던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또 그런 날것의 맛이 있는 게 또 이 부동산 TV, 투미 TV 콜라보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오늘도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부동산 관련된 주제로 김정현 소장님 모시고 재밌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만들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저의 트집들 트집들 받아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히려 시청자분들도 오히려 균형 있게 잘 보시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뚜껑은 절대 사면 안 돼. 그리고 뭐 관리처분 인가가 났으면 무조건 작은 거 뚜껑 물건 없나요? 오히려 여기는 뚜껑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 꼭 당부드리면서 그래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